휠체어에 탄 몸이 힘든 여학생을 괴롭히던 담배 피는 불량학생들을 발견한 그녀의 언인이자 해병대의 전설인 여군이 학생들을 전부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가을 대한민국의 강철 심장이 뛰는 곳 포항. 동해의 거친 파도가 군항의 회색빛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도시. 이곳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요람이자 살아있는 전설들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그 전설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로 최강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필승. 하도영 하사님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포항역 개찰구 앞에서 늠름한 자세로 경례를 붙이는 해병대 병사의 눈에는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의 어깨에 달린 해병대 수색 대포스 리콘 마크는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증명했지만 그런 그조차도 눈앞의 여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래, 고생하고. 짧고 무심한 대답.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무게감은 병사의 등을 꼿꼿하게 폈다. 검은색 스냅백을 눌러쓴 채 평범한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군복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도영 하사. 해병대 수색대 내에서도 살아있는 유령이라 불리는 여자.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혹독했다는 특수수색 교육 훈련 과정을 남자 동기들을 모두 제치고 수석으로 수료한 괴물. 비공식 작전에서 그녀가 세운 전과들은 부대 내에서 신화처럼 떠돌았다. 적진에 홀로 침투해 요인 구출은 물론 적 부대 전체를 마비시키고 유유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산소통 하나의 의지에 몇 시간이고 잠복하다 목표물을 처리하는 모습에 동료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이야기. 그녀의 존재는 때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17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이 다져진 몸은 그 자체로 완벽한 병기였다. 하지만 전투복과 두꺼운 방탄복에 가려졌던 그녀의 실루엣은 사복을 입은 지금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옷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등과 어깨의 잔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후드티로는 다 가릴 수 없는 압도적인 볼륨감. 그것은 단순한 여성의 부드러움이 아닌 극한의 훈련으로 완성된 강인함의 또 다른 상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표정은 살아있는 유령이라는 별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 달짜리 장기 휴가.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같은 작전의 연속에서 잠시 벗어난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한 설렘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집밥 먹고 싶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존재. 도희,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으려나. 여동생 하도희. 어릴 적 열병을 앓은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살짝 절게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 도영이 이 지옥 같은 군 생활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었다. 택시를 타는 대신 도영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군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은 발걸음이 어색했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포항의 짠내 섞인 공기는 더없이 편안했다. 낡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그녀가 나고 자란 곳.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뛰놀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졌다. 저 모퉁이만 돌면 금방이라도 언니. 하고 외치며 절뚝거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동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기 직전 도영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초인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단순한 불량배들의 시시껄렁한 소음이 아니었다. 비릿한 담배 연기 냄새와 함께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저질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야, 다리 병신. 돈 좀 있냐? 없어요, 제발.
없긴 왜 없어. 내 언니가 군인이라며? 돈 존나 잘 벌 거 아냐? 도영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흐느끼는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단 하나의 목소리. 하도희였다. 도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휴가를 만끽하던 평온한 여행객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해병대 수색대의 유령.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으로.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모퉁이 벽에 몸을 붙였다. 훈련받은 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목표 적는 총 셋. 교복을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고등학생으로 추정. 리더 격인 놈이 동생의 어깨를 밀치고 있고 나머지 둘은 그 뒤에서 키득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에 든 무기는 없음. 지형은 좁은 골목길. 도망칠 수 있는 퇴로는 양쪽으로 열려 있지만 동생을 데리고 신속하게 이탈하기엔 공간이 협소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는 동생의 하얀 얼굴이었다. 작전명. 도영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이성이 울렸다. 쓰레기 청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모퉁이를 돌아 모습을 드러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의 온도가 1도씩 내려가는 듯 했다. 뭐야, 저 여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껄렁하게 서 있던 남학생 하나가 도영을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시선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내렸다.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와 압도적인 피지컬은 누구의 눈에도 쉽게 띄었다. 도희를 괴롭히던 리더 격인 학생, 황태준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도영의 모습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오호라, 구경꾼인가? 아님 이 병신 언니라도 되시나? 태준은 도희의 어깨를 더 거세게 밀쳤다. 도희는 아흑 하는 비명과 함께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그 모습을 본 도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의 폭발은 훈련되지 않은 자들의 것이다. 그녀는 분노를 연료로 이성을 칼날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도희야. 도영의 나직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공포에 질려있던 도희의 눈이 크게 뜨였다. 언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부르는 동생의 모습에 도영은 다시 한번 마음속의 분노를 다잡았다. 태준은 낄낄거리며 도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지나 의도적으로 시선을 내려 그녀의 가슴에 고정했다. 노골적이고 더러운 시선이었다. 이야, 언니는 동생이랑 다르게 아주 우월하네. 특히 이쪽이. 그의 말에 뒤에 있던 두 명도 희죽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태준아, 저 누나 몸매 장난 아닌데? 글래머시네, 글래머. 그들은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다. 도영은 그들의 저급한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겼다. 나중에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목록이었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경고나 위협 같은 감정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눈앞의 사물을 관찰하는 듯한 무기질의 시선. 그 기묘한 분위기에 태준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대담하게 나왔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다른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도영의 어깨를 향해 뻗었다. 저런 다리 병신은 버리고 나랑 연애나 한번 하실래요? 이 오빠가 잘해줄게. 그 손이 도영의 후드티에 닿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도영의 몸이 움직인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번개 같은 속도였다. 그녀는 태준의 뻗어오는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하지만 그 가벼운 접촉에
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치 강철로 만든 바이스에 손목이 붙들린 듯한 엄청난 악력. 태준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영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 그대로 비틀었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계산한 고통은 극대화시키되 부상은 최소화하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끄아악! 골목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태준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구겨지며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서는 힘이 풀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다. 태준아. 뒤에서 낄낄거리던 두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는 것조차 잊은 채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희롱하던 여자가 순식간에 포식자로 변해 있었다. 도영은 무릎 꿇린 태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첫째, 내 동생 몸에 손댔고. 둘째, 언어 성희롱. 셋째, 나한테까지 손을 뻗으려 했다. 그녀는 태준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약간 힘을 더 주었다. 으아, 아파, 아파. 잘못했어. 팔 부러져. 아직 안 부러뜨렸어. 부러뜨리기 전에 대답해. 내 놈들 이름 학년 반 전부.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나머지 두 명에게 향했다. 둘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덜덜 떨기 시작했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말 안 해? 도영이 태준의 손목을 살짝 위로 꺾자 태준은 거의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말할게요. 나 황태준. 쟤네는 김민수, 박지훈. 포항중앙고 2학년 3반. 좋아. 도영은 그제야 태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태준은 손목을 부여잡은 채 바닥을 뒹굴었다. 도영은 떨어진 그의 핸드폰을 발로 툭 차서 그의 앞으로 보냈다. 녹음했을 텐데. 방금 내 놈들 목소리, 내 동생 협박하고 나 희롱한 거. 그거 들고 경찰서 갈까? 아니면 부모님께 먼저 들려드릴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흡연에 금품 갈취 협박. 여기에 성희롱까지 추가하면 학생부에서 끝날 일이 아닐 텐데. 그녀는 법 조항을 읊는 변호사처럼 냉정했다. 김민수와 박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담배를 발로 비벼 껐다. 도영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뿌리까지 뽑아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작전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리고 그 작전의 첫 번째 목표물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무릎 꿇어. 도영의 명령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담고 있었다. 황태준은 이미 바닥을 기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김민수와 박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영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마자 풀썩 주저앉았다. 교복 바지에 흙먼지가 묻는 것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도영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세 명의 얼굴을 차례로 비췄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첫 번째 교훈이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떨고 있는 동생, 도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도희는 그제야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도영은 동생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면서도 시선은 세 명의 학생에게서 떼지 않았다. 너희들이 한 짓이 뭔지 알아? 약한 사람 골라서 다수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서 인격 짓밟고 돈 뺏으려 하고.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범죄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가리켰다. 그 더러운 손으로 바닥에 버린 쓰레기부터 주워. 그리고 내 놈들 주머니에 있는 담배 전부 꺼내서 내 앞에 대령해. 세 사람은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꽁초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담뱃갑들을 꺼내 도영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영은 그것들을 운동화발로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다. 담뱃잎과 종이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내 동생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황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뭐라고? 안 들리는데. 도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엄청났다. 황태준이 움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도영이 되물었다. 그냥 미안하면 다야? 내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무죄라도 나올 것 같아? 육하원칙에 맞춰서 똑바로 사과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그녀의 요구는 집요하고 논리적이었다. 아이들은 완전히 기세에 눌려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도영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다. 다시 가르쳐주지. 저 황태준, 김민수, 박지우는 오늘 이 골목에서 하도희 학생에게 다리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고 돈을 빼앗으려 협박했으면 담배를 피우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저희의 행동은 명백한 학교 폭력이자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따라해. 그녀가 읊는 사과문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술서와 같았다. 세 사람은 그 내용을 따라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도영은 그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다. 좋아. 영상은 잘 찍혔고. 이건 보험이야. 너희들이 오늘 일을 잊어버릴 때쯤 부모님이나 학교에 보내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녀는 녹화를 중단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이다. 도영은 김민수와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두 학생은 잔뜩 겁을 먹은 채 숨을 죽였다. 도영은 그들의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대신 아주 빠르고 정교한 동작으로 그들의 어깨와 팔의 특정 부분을 꾹 눌렀다. 순간적인 압박에 두 학생의 몸이 굳었다. 엄청난 고통은 아니었지만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과 함께 팔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지금 누른 곳은 사람이 가장 쉽게 고통을 느끼는 신경다발이 모인 곳이다. 나는 너희들 몸에 있는 이런 곳을 수십 군데 알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병원 기록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녀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특수부대에서 배우는 생존술과 급소 타격술은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 지식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리고 너. 도영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황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눈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넌 죄질이 제일 나빠. 성희롱. 그건 용서가 안 돼. 도영은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거대한 힘에 태준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 올라왔다. 내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관심 없어. 내가 돈이 많든 덩치가 크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명심해. 한 번만 더 내 동생 눈에 띄거나 오늘 일에 대해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다니면 그땐 내가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널 교육시켜 줄 거야. 경찰도 법도 내 아버지도 널 지켜주지 못해. 내가 너의 지옥이 될 거니까. 그녀는 태준을 벽에 거칠게 밀치고는 손을 놓았다. 태준은 쿵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새 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다. 황태준은 도망가면서도 분노와 치욕이 가득한 눈으로 도영을 한번 쏘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에는 도영과 도희 단둘만 남았다. 긴장이 풀린 도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무서웠어. 도영은 유령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언니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동생을 꼭 껴안아 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왔잖아. 그녀는 동생의 등을 쓸어내리며 방금 놈들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늘 일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닐 것이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황태준. 그 이름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겼다. 휴가는 끝났다. 지금부터 이것은 작전이었다. 동생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한 해병대 하사 하도영의 비공식 단독 작전. 작전명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영과 도희. 현관문이 닫히자 골목길에서의 긴장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도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코코아 두 잔을 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도희에게 건네자 아이는 그제야 꾹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언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도영은 식탁 의자에 앉아 동생의 맞은편에 자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언니한테 걱정 끼치고. 하도희. 똑바로 들어. 도영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자 도희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살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잘못한 건 전부 그 쓰레기들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언니한테 말 안 한 것도 괜찮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할 생각도 못했겠어. 언니가 너무 무심했다. 미안하다. 언니의 사과에 도희는 결국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쌓이고 골마 터졌던 상처의 응어리였다. 도영은 말없이 일어나 동생의 등을 쓸어주었다. 동생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도희는 훌쩍이며 코코아 잔을 쥔 채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괴롭힘은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고 했다. 처음에는 뒤에서 들리게 절뚝이라고 수군거리는 정도였다. 그러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급식실에서 발을 거는 등 물리적인 괴롭힘으로 변했다. 최근 들어서는 황태준이 무리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착해서. 그리고 만만해 보였으니까. 도영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악어는 무리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누를 사냥해. 그놈들도 똑같아. 내가 반항하지 못할 걸 아니까 내가 상처받아도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너를 타겟으로 삼은 거야. 그녀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놈들이 간과한 게 있어. 누 무리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하이에나가 있다는 걸. 그리고 내 뒤에는 해병대 수색대의 하도영 하사가 있다는 걸 말이야. 그녀의 말에 도희는 겨우 희미하게 웃었다. 도영은 동생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불안에 떨던 도희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 불을 끈 채 도영은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동생의 이야기는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량 학생들의 탈선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냥이었고 동생은 그 희생양이었다. 그렇다면 사냥꾼에게는 사냥꾼의 방식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도영의 머릿속은 이미 완벽한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1단계 정보 수집. 주 타겟 황태준. 공범 김민수 박지훈. 적의 성향 폭력적, 계획적이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노리는 비겁한 유형. 리더인 황태준은 집안 배경을 믿고 행동에 거침이 없음. 전장 포항중앙고등학교. 내부 지형, CCTV 사각지대, 교사 및 행정직원들의 성향 파악 필요. 추가 위험 요소 학교의 묵인 또는 방조 가능성. 황태준 부모의 개입. 2단계 아군 확보 및 연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다. 추가 피해자를 찾아 연대해야 한다. 고립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 적들은 분명 온라인상에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과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3단계 타격 및 무력화. 단순 응징이 아닌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제도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적을 섬멸한다. 감정적인 폭력은 하수들의 방식이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군에서 가져온 더플백 깊숙한 곳에서 손때 묻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해병대 수색대원에게 지급되는 다목적 나이프 KABAR. 날카롭게 날이 선 강철의 표면에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비쳤다. 그녀는 마른 천으로 섬세하게 칼날을 닦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냉철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서걱 서걱. 고요한 집안에 금속을 닦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어제의 일이 알려지면 황태준이 더 심하게 보복할 것이라는 공포가 아이를 짓눌렀다. 언니나 그냥 오늘 하루만 쉴까? 아니. 도영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전투복처럼 단정하고 각 잡힌 검은색 슬랙스와 흰 셔츠 차림이었다. 평소의 후드티 차림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숨으면 지는 거야. 피하면 더 큰 괴물이 돼서 쫓아와. 오늘은 언니랑 같이 간다.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포항중앙고등학교 교문.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그곳은 도영에게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었다. 그녀는 동생의 반보 뒤에서 걸으며 모든 것을 스캔했다. 학생들의 무리, 그들의 시선, 교사들의 무관심한 표정, 그리고 학교 건물의 구조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전장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문 근처에서 담배를 물려다 등교 지도 교사를 보고 황급히 숨기는 황태준과 그 무리들이 보였다. 그들은 도영과 도희를 발견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황태준의 눈에는 어제의 공포 대신 도끼 어린 증오가 가득했다. 그는 교사의 시선을 피해 도영을 향해 입모양으로 욕설을 날리고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도영은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계속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너희를 처리할 명분이 더 쌓이니까. 도희를 교실까지 바래다 준 도영은 곧장 교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시끄럽던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2학년 3반 담임과 학생 주임 교사를 찾았다. 잠시 후 학생부 상담실. 낡은 소파에 도영과 두 교사가 마주 앉았다. 담임이라는 사람은 우리 반 도희가 무슨 일이 있나요? 조용하고 별 문제 없는 학생인데라며 의아해했고
배가 나온 학생 주임 박 교사는 팔짱을 낀 채 고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후쳤다.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고 누구신데 학생일로. 하도의 학생 언니입니다. 어제 제 동생이 귀갓길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도영은 서두 없이 사실만을 전달했다. 그러나 박 교사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학교에 찾아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은 너무 예민하셔서. 그는 황태준의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주요 인물이자 매년 거액의 발전 기금을 내는 큰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다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쪽 따님 말만 듣고 다른 학생들을 가해자로 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반응. 도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제 찍어둔 동영상을 재생했다. 저 황태준, 김민수, 박지우는 하도희 학생에게 학교 폭력이자 범죄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세 학생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지자 두 교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특히 박 교사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변해갔다. 이게 뭡니까? 학생들 동의 없이 녹화한 겁니까? 이건 불법 촬영이에요. 오히려 하도영 씨가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도영은 오히려 침착하게 영상을 껐다. 교사라는 분이 학생이 폭력에 노출된 증거 앞에서 불법 촬영 운운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은 해결 의지 없으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분명히 학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녀는 박 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기회를 걷어차셨으니 저는 제 방식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학교 측이 자초한 결과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 감사실과 언론사에서 연락이 갈 때 부디 지금처럼 당당하게 대응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상담실을 나섰다. 뒤에 남은 두 교사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가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전장의 1차 탐색전은 끝났다. 적의 방어선과 그들의 약점을 모두 확인했다. 학교라는 제1전선이 예상대로 견고한 방어벽이자 적의 비호 세력임을 확인한 도영은 즉시 전략을 수정했다. 정면 공격은 아군의 피해만 키울 뿐이다.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선을 열어야 했다. 차를 몰아 포항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언덕에 주차한 그녀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하하사님. 웬일이십니까? 드디어 세상이 지겨워져서 저랑 같이 달나라라도 가시려고요? 해병대 시절 그녀의 직속 부사수였던 최민준이었다. 군에서는 어리바리한 행동으로 매일 고된 훈련을 받았지만 컴퓨터 앞에서는 신이라 불렸던 천재 해커. 지금은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다. 과거 위험한 작전에서 도영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준 뒤로 그는 도영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민준아, 부탁할 게 있다. 비공식 작전이야. 도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최민준의 목소리도 순식간에 진지하게 바뀌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타겟은 포항중앙고등학교 2학년 황태준, 김민수, 박지훈. 목표는 그들의 모든 디지털 기록 확보다. 학교 폭력, 불법 행위, 그 외 평소 행실을 알 수 있는 모든 것. 그놈들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비공개 계정,
클라우드까지 전부 필요해. 방어벽 뚫을 수 있겠어? 하하사님의 명령인데 방어벽이 대수겠습니까? 만리장성이라도 뚫어야죠. 10분만 주십시오. 놈들 할아버지의 첫사랑 이름까지 알아내 드리겠습니다. 도영은 그들의 이름과 학교 정보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최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민준이 찾아낸 것은 중앙고 참교육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었다. 황태준과 그 무리들은 그곳에서 상습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악행을 과시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도희를 절뚝이라고 부르며 괴롭히는 영상과 조롱하는 글들이 수두룩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폭력을 행사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한 정황까지 발견되었다. 도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그럴수록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황태준 무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완벽한 탄환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방에서 도영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중 한 명의 부모 연락처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도영이 가진 증거 대화방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분해병 때 하사를 밝히며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득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황태준 아버지의 재력과 영향력 때문에 그동안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 아이도 몇 달째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이 전쟁 끝을 보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도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렇게 첫 번째 아군이 생겼다. 그날 저녁 피해자 부모와의 만남을 막 끝낸 도영에게 최민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하하사님, 이거 생각보다 더 큰 건입니다.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 황태준 아버지 황 사장이 학교에 기부한 발전기금 내역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학교 법인 계좌로 들어간 돈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교장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민준의 말은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단순 뇌물이 아닙니다. 황 사장 소유의 건설사가 곧 있을 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교장에게 뒷돈을 댄 겁니다. 규모가 큽니다. 황태준이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장이 완벽한 방패막이었던 겁니다. 도영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번졌다. 전장이 확대되었다. 이제 상대는 불량 학생 무리가 아니었다. 학교와 결탁한 부패한 지역 사업가, 그리고 그 비리를 덮어주던 교육 시스템 전체였다. 상대가 강해질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잘 됐어. 어중간한 잡초만 뽑는 게 아니라 썩어 빠진 밭 자체를 갈아엎을 기회니까. 그녀는 최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그 증거 안전하게 백업해둬. 이제부터는 전면전이다. 제2전선에서 확보한 강력한 화력은 이제 적의 심장부, 그들의 가장 단단한 방어선이라고 믿었던 곳을 향해 조준되고 있었다.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전쟁은 힘만으로 이길 수 없다. 특히 적이 견고한 성체와 복잡한 지형지 물권력과 제도를 방패 삼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하도영은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전장을 설계하라는 원칙을 떠올렸다. 이길 수 있는 판을 먼저 짜고 적이 그 판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최민준이 보내온 방대한 양의 증거를 2개의 폴더로 나누어 정리했다. 어폴더 학교 폭력 황태준 일당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 동영상 증거, 다른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서,
그리고 어제 학교 측박 교사의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이것은 교육청을 향한 전공법 무기였다. 비폴더 권력형 비리 업홀더의 모든 내용과 더불어 황태준의 아버지와 교장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 즉 뇌물수수 증거가 담긴 결정적 한방이었다. 이것은 언론을 향한 기습 무기였다. 도영은 먼저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함께 포항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 그녀는 군인 신분을 잠시 내려놓고 동생을 지키려는 평범한 언니의 얼굴로 민원실에 섰다. 준비해간 업홀더의 자료들을 근거로 포항중앙고등학교의 조직적 학교 폭력 및 은폐 시도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와 논리 정연한 도영의 태도에 압도당했다. 공식적인 민원 접수. 이것은 거대한 관료 시스템의 기록을 남기는 행위였다. 이제 교육청은 좋든 싫든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도영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적의 성체에 작은 균열을 내고 쐐기를 박아넣는 첫 단계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서울에 있는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과거 해병대 관련 심층 취재로 인연을 맺었던 시사주간지의 김소진 기자. 그녀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집요하기로 유명한 사냥개 같은 기자였다. 김 기자님, 하도영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하하사님. 포항 바다에는 특이사항 없습니까? 바다는 잠잠한데 육지가 좀 시끄럽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냥감이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도영의 말에 김 기자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어렸다. 도영은 비폴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학교 폭력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한 지역 유지와 학교장의 거대한 커넥션. 김 기자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부 가십이 아닌 거대한 특종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제가 작전에 투입할 때 불확실한 정보로 움직이는 것 보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설명은 끝났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지금 바로 포항으로 팀 꾸려서 내려가겠습니다. 도영은 암호화된 이메일로 비폴더를 전송했다. 판은 짜였다. 교육청이라는 양지의 창과 언론이라는 음지의 칼이 모두 적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적이 스스로 무덤을 팔 차례였다. 교육청의 공식 접수 통보가 학교로 전달되자 포항중앙고는 발칵 뒤집혔다. 교장은 황태준의 아버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군인 언니라는 여자 보통이 아니더군요. 걱정 마십시오, 교장 선생님. 애들 싸움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인지. 다른 피해 학부모라는 사람도 제가 잘 아는 공장 직원인데 전화 한 통이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황 사장은 자신만만했다. 교장은 그의 말을 믿고 안심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이전의 다른 문제들처럼 돈과 압력으로 뭉개버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곧장 행동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공식적인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지만 그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황태준과 그 무리들은 미리 입을 맞춘 대로 도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서로 장난치다 생긴 오해다라며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다. 박 교사는 노골적으로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들었다. 심지어 황태준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도희에게 내 언니 군바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우리 아빠가 군대 윗대가리들 다 알아. 내 언니 옷 벗기는 거 순식간이야 라며 비웃고 지나갔다. 그 말은 도희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과시였다. 그 모든 상황은 도영의 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점화 조건 충족. 도영은 학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김소진 기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터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몇 시간 후 대한민국 인터넷이 폭발했다.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시사 주간지의 단독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다. 단독 아들 폭력 덮으려 수억 원대 공사 상납 포항중앙고 교장의 지역 사업가 검은 커넥션 포착.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학교장에게 뇌물을 건넸고 학교는 그 대가로 학교 시설 공사를 맡겼다는 내용. 기사에는 최민준이 확보한 자금 이체 내역과 황태준 무리가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첨부되었다. 절두기와 같은 단어들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학교 폭력에 분노하던 여론은 권력형 비리라는 더 큰 연료를 만나자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포항중앙고 황태준, 부패 교장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 몇 시간 만에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적거리던 교육청은 혼비백산하여 특별감사팀을 즉시 파견했다. 경찰 역시 여론에 떠밀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포항경찰서는 즉각 포항중앙고 학교 폭력 및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황 사장과 교장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은 단 반나절 만에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황 사장은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했고 교장은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점화는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 속에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뿐이었다.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포항중앙고에서 열린 2차 학교폭력위원회는 1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교육청 특별감사팀 장학사와 본청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배석했고 복도에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었다. 황태준, 김민수, 박지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박 교사는 고개를 숙인 채 땀만 흘리고 있었고 교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들의 편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도영은 도희와 다른 피해 학생의 손을 꼭 잡고 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할 일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시스템이 스스로 정화하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거짓 진술은 소용없었다. 그들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록이 스크린에 재생되자 가해 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태준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비굴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 황태준은 믿었던 아버지의 부재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발작적인 상태에 빠졌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황태준, 김민수, 박지훈. 주동자 3인에 대해 퇴학 처분이 의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사안을 형사 고발하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며칠 후 교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황 사장 역시 뇌물 공여 및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회사는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위원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희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다. 더 이상 땅을 보며 걷지 않았다. 언니. 응. 고마워. 도희의 눈에는 눈물 대신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도영은 말없이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전명 참교육의 종료를 선언했다. 임무 완료. 피해 없음. 목표 초과 달성.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포항중앙고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대대적인 쇄신이 이루어졌다.
학생 인권과 상담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박 교사를 포함한 관련 교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거나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도희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아이가 아니었다. 교내 인권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다리를 저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누구보다 당당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따르는 친구들이 항상 함께했다. 도영의 긴 휴가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기 전날 자매는 예전처럼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이제 괜찮아. 언니 없어도 나 잘할 수 있어. 도희가 먼저 말했다. 그 말에 도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알아. 넌 이제 누구보다 강해졌으니까. 그때 도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하하사님, 복귀 잘하십시오. 아, 그리고 지난번 그놈들 소년 법정에서 각각 사회봉사랑 보호관찰 처분 떨어졌답니다. 민사소송건 위자료도 전부 지급됐고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수고했다, 민준아. 전화를 끄는 도영은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은 마치 그녀가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한 달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동생을 지켰다. 하지만 동시에 동생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번 작전은 그 시작일 뿐이었다. 도희야. 응.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나쁜 놈들은 어디에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맞서 싸울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바꿀 수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검은 스냅백을 눌러 쓴 그녀의 모습에서 평범한 누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 살아있는 유령의 모습이 엿보였다. 언니는 또 다른 전장으로 간다. 너는 너의 전장을 지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하도영은 포항역에서 부대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작전명 참교육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 다시 시작될 터였다. 조국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임무. 기차가 서서히 플랫폼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포항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의졸였다. 쉴드 버전 2.0 작전 개시.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작전이 펼쳐질 새로운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도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